저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었어요. 제 남편은 미 해군 상사로 항상 군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나 음식, K-팝 같은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때까지는 그저 한국도 군사력을 많이 키우긴 했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죠. 남편이 갑자기 앨리스, 한국의 군사력 진짜 대단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더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앨리스. 한국의 군사력은 그냥 단순히 병력이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훈련, 전술, 무기 시스템 이 모든 게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구나. 하지만 미국 군대가 더 강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남편이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은 국토가 좁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군사력에 대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 그래서 한국군은 병력의 효율성, 기동성, 첨단 무기 시스템 모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야. 저는 좀 놀랐어요. 그때까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 한국의 K9 자주포나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로 정확하게 군사 용어를 나열하는 걸 보니 진짜 군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한국 군대가 미국 군대만큼 강한 거야?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지만 한국 군대는 그 지역에서 거의 모든 전술에 능숙해. 특히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 그냥 병력을 많이 두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전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 점에서 한국군은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어요. 남편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한 사례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바로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소말리아 해적들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통로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말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덩어리야. 저는 그때까지 소말리아 해적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아마도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좀 멋있는 해적들이 등장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해적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아프리카 동쪽 소말리아 근처의 아덴만이라는 해역이야.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라서 여기서의 선박 공격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하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선박들이 막히면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겠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해군이 협력해서 이 해적들에 대항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지. 그런데 해적들이 정말 교묘하게 움직여서 그들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아. 그럼 그 해적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내전과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도 매우 불안정했어. 그래서 해적들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는 거고 그 결과가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단순히 범죄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나온 비극적인 결과라는 점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전 세계를 얼마나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해적들이란 정말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해적들이 배를 납치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말한 해적들의 만행은 정말 그 이상의 일이었어요. 해적들이 처음에는 선박을 단순히 납치하는 걸로 시작했어. 하지만 점점 그들의 방식은 점점 더 잔인해졌지.
남편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배를 납치한 뒤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수백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어.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몸값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 그들은 선원들을 정말 잔인하게 다뤘거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잔인하게 다뤘다고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 깊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해적들은 인질이 된 선원들을 가두고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오랫동안 물도 공급하지 않았어. 선원들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었지. 심지어 어떤 해적들은 인질들의 손이나 발을 묶은 채로 몇 날 며칠 동안 고문하기도 했어. 일부 선원들은 몸값을 받기도 전에 이미 굶어 죽거나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저 소름이 끼쳤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싶었죠. 해적들은 단순히 돈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원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죠. 남편은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내전과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가 매우 불안정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적지를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사실 해적들이란 범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간을 인질로 잡고 그런 끔찍한 대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해적들은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배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협박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었어. 그들이 활동하는 아덴만, 특히 소말리아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라서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덧붙였어요. 전 세계 해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 심지어 미국 해군도 쩔쩔맸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저는 조금 놀라서 미국 해군도 쩔쩔맸다고? 그럼 미국 군대는 강하지 않잖아? 라고 말했어요. 미국 해군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해적들한테 쩔쩔맸을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미국 해군도 어려워했지. 해적들은 기동력이 뛰어나고 숨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단순한 해상 전투가 아니야. 해적들이 사용하는 작은 보트와 조그만 선박들은 대형 군함을 피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게다가 이들은 민간 선박들을 납치해서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상대하기 힘든 존재였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그러면 해적들이 정말 교묘하고 위험한 상대라는 건 알겠는데 미국 군대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국 군대는 다르게 대응했어. 2008년에 있었던 사모주얼리오 납치 사건을 기억해?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의 상선인 사모주얼리오를 납치했을 때 한국 해군은 정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펼쳤어. 해적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긴급하게 작전을 준비해서 해적들의 기지를 공격했지. 그 결과 한국 해군은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 군대가 그런 방식으로 해적들을 소탕했다고? 정말 멋지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해적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였는지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조금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된 전술이 아주 인상적이었어. 한국 해군은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보내서 해적들의 선박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선원들을 구출했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작전은 빠르고 정확해서 해적들이 예상도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어. 그 덕분에 선원들도 무사히 구출되고 해적들은 거의 전멸했다고. 그럼 그 사건 이후로 한국 해군은 전 세계에서 해적 소탕의 표본이 된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 작전 덕분에 한국 해군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하려고 했고, 그 사건 이후로 해적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할 수 있어. 사실 그때 이후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줄어든 이유도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했는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군대의 능력을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한국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해적 문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군대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해적 문제처럼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과 그 주제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어요. 특히나 해적 문제처럼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하는 문제에서 한국 해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해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하면서도 결국 한국 군대가 해적들을 소탕해버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한국이 소말리아 주민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보통 군사 작전을 끝내고 나면 그 지역과의 연관을 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작전을 마친 후 소말리아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어요. 앨리스, 정말 멋진 일이야. 남편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군은 해적 소탕 후 소말리아 해역의 안정을 되찾은 후 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했어. 예를 들어 한국은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보건, 식량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원조를 보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군이 해적들을 소탕한 뒤 소말리아에 지원을 했다니 그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대응만 하지 않았어. 소말리아의 안전이 안정되자 한국은 소말리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왔지. 예를 들어 한국은 소말리아의 의료 시스템을 돕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했고 기초적인 식량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굶지 않도록 도왔어. 또 한국의 군의료 지원팀은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해적 소탕 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군은 단순히 해적들을 물리친 것에 그치지 않고 소말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말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지원 덕분에 소말리아 지역의 안전과 안정이 조금씩 회복됐지. 특히 의료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 소말리아는 오랫동안 내전과 혼란이 지속되었던 지역이라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거든. 그래서 한국 의료팀은 매우 환영받았고 그들의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졌어. 또한 한국은 교육 지원도 꾸준히 진행했는데 소말리아의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그럼 한국의 지원이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군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한국은 군사적 힘을 넘어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소말리아 주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줬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후로 한국은 소말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뢰를 얻었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 단지 군사적 강국이 아니라 인도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해적을 소탕하고 난 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소말리아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소말리아 해적 소탕 후 한국의 지원 활동은 단순히 해적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강한 군대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날 저는 한국군과 정부가 보여준 그 진심 어린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헌신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느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혹시 한국의 최근 근대사를 아시나요? 정말 감동적이고 동시에 경이롭답니다. 특히 한국과 소말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알게 된 후로 그들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한국은 6.25 전쟁 때 소말리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 한국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삶의 터전도 모두 잃었죠. 그때 한국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소말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앨리스, 6.25 전쟁 당시 소말리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는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지.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말리아가 그 당시 한국을 도왔다고요? 저는 그동안 소말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들이 그렇게 큰 결단을 내렸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렇지. 소말리아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한국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소말리아는 의료 지원과 인력 지원을 보내서 한국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한국과 소말리아의 깊은 연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소말리아가 한국을 돕기 위해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거든요. 정말 작은 나라에서 온 큰 도움은 한국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죠?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그 당시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어. 6.25 전쟁 후 나라가 거의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지. 사람들은 굶주리고 재건할 자원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적처럼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력, 교육, 사회 시스템 모두 발전하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을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경해왔지만 그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이해하게 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고 산업화와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통해 빠르게 발전했어.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했지. 그러다 보니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IT 강국이 되었고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지. 남편이 그 설명을 이어가면서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노력과 끈기 덕분이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잘 사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든 역사를 겪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그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저에게 언제나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K-POP, 한국 드라마, 맛있는 음식까지 한국의 문화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본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남편, 나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하자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한국에 가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네가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다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K-POP과 드라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문화까지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가고 싶은 곳과 보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과거와 현대가 멋지게 융합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대적인 면도 너무 궁금해요. 특히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은 쇼핑과 음식, 문화가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을 즐기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도시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홍대나 이태원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 현대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도 정말 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남편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길을 묻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요.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길을 잃어도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지. 남편이 말하자 저는 그 이야기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는 그저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는 한국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경험,